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시장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나요? 부족한 물자를 얻는데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족한 물자에는 생활 필수품도 있죠. 식량과 같은. 또 뭐가 있나요? 기계나 뭐 석유, 뭐 철, 구리 같은 작업 수단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산업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거죠. 현 시대 한국은 어떤가요? 무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고 있죠. 현 시대도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식량을 무역을 통해서 얻고 있잖아요. 또 뭐 석유, 뭐 철, 구리 이런 거 또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산업 시설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제법 발전했으니까 무역을 중단하자. 그러면 어떻게 무역을 중단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게 되고 산업은 파괴되고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1945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시키면서 조선시대로 돌아갔죠. 당시 한반도는 무역국가로서 제법 그래도 현 시대 한국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제법 잘 사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무역을 중단하는 순간 조선시대로 돌아갔다. 현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역 중단해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안 돌아가는지. 그래요. 그럼 현 시대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시장이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하나요? 민간 기업이 중요하죠.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공급하죠. 민간 기업이 육성된 곳이 어떤가요? 부유한 국가고 강국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소국이었죠 한때. 조선 때도 그랬고 일본이 패망해서 독립했을 때도 약소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국 민간 기업이 가장 잘 육성된 곳이 미국이잖아요. 강국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민간 기업은 보니까 시장을 통해서 육성이 되더라. 구매와 판매를 통해서 소득을 얻더라. 민간 기업에게는 시장이 필수적인 것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민간 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국가가 근대 국가이다. 조선은 안 그랬죠. 민간 기업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고 시장을 제약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역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공무역 일부를 허용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금지했다는 거예요. 고대 문명이 있고 이제 근대화 문명이 있죠. 이 근대화 문명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있던 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또 시장을 육성하는 그 중시하는 국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분제도 폐지하고 관리들이 수탈 금지하고 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고대 문명과 이 새로운 문명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어느 문명에서 살고 싶나요? 그래요. 동아시아에서 고대 문명은 중국이 발상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근대화 문명은 최근 100년 사이에 전파된 건데 100년 좀 더 됐죠.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요? 동아시아의 근대화 문명은 일본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현시대 한국인들은 고대 문명의 발산지인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좀 경외심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대 문명이 필요한 문명이냐는 거예요. 뭐 고대처럼 뭐 신분제도 도입하고 무역 중단하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뭐 고대 문명으로 다 같지는 않지만 뭐 무역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뭐 신분제도 있고 관리들이 수탈을 용인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고대 문명은 사실은 끝났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문명이라는 거예요. 고대 문명 이용할 데가 뭐 있냐는 거예요. 뭐 유물 유적을 가지고 뭐 관광 산업이나 이용할까? 음, 쓸모없는 문명이 돼버렸다. 뭐 쓸모 있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 없다. 음, 그래요. 근대 문명이 언제 시작됐냐? 근대 문명이 중요한 거죠. 역사 근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대 문명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근대화 문명이 빨리 시작하고 얼마나 번영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명은 뭔가요? 근대화 문명이라는 거예요. 고대 문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대화 문명은 근데 일본에서 시작했더라.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냐? 한반도에 전파됐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전파되나 했더니만 이제 그 강한 저항 세력이 등장하죠. 공산당이 한때 중단되었다가 공산당이 이제 스스로 받아들이죠. 아, 우리도 시장하고 민간기업 육성하자 이러면서 한반도에 전파되고 타이완에 전파되고 또 동남아에도 이제 전파되고 있는 중이죠. 다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 메이지 유신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을 본따서 완전히 똑같진 않죠. 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나라가 뭐 그래요. 뭐 한국, 타이완 뭐 이런 쪽이죠. 다 식민지 경험이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문명이 일본에서 생겨서 전파된 게 역사에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 좋은 기여를 했나요? 나쁜 기여를 했나요? 좋은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일본에서 근대화 문명이 싹 트지 않았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계속 있다. 좋냐는 거예요, 그게. 조선 왕실이 계속 있다. 신분제도가 있고, 관리들이 수탈이 허용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밀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몰아내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몰아낸 건 잘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조선총독부가 뭐 했냐는 거예요.
또 개혁했잖아요. 관리들이 수탈 금지하고 신분제도 폐지하고 도시 건설하면서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실제로 신분제도를 붕괴시켜 버렸죠. 그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조선 왕실이 계속 한반도에서 있는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조선 말기 되면 조선은 완전 이제 스스로 지킬 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청나라는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청나라는 조선을 독립국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군대를 마음대로 파견하더라. 독립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밀란뿐만 아니라 반란도 일어나고 그랬죠. 임옥군란이 일어났죠. 흥성대원군이 집권했잖아요. 근데 청나라 군대가 파병되어서 임무군란을 진압하잖아요. 흥성대원군을 체포해 가잖아요. 공식적으로. 독립국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동학난이 일어났잖아요. 또 청나라 군대가 파병되어서 동학난을 진압하려고 하잖아요. 그 독립국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청나라의 속국이었다. 속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었다. 일본에서 근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중국이 여러 종족이 있잖아요. 그러한 종족 중에 한 종족이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그래요. 또 또 가능성이 큰 경우가 뭐가 있나요?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잖아요. 러시아는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러시아한테 정복당했을 수도 있겠죠. 러시아도 또 호시탐탐 노렸으니까 한반도를. 그래요. 한반도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근대화 문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는 제일 좋은 게 그래요. 일본이 도움을 통해서 일본처럼 계획을 하는 게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조선 왕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저항 세력은 왔었죠. 조선 왕실이. 또 그래요. 계획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강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이. 일본을 이용해서 청에 대적할 수도 있고 러시아에 대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획하기가 쉬워지죠. 또 1894년에는 일본군이 청군을 몰아내면서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계획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한국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에 큰 신경 쓰지 않고 개혁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단 이제 한국이 친미를 하듯이 조선 왕실이 친일을 하면서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회도 놓치죠. 반일을 하면서 러시아를 선동해서 일본과 러시아와 전쟁을 붙인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겼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러시아에 정복당하는 거지. 더 처참해지지. 그래요. 조선 왕실보다는 조선 총독부가 훨씬 좋은 정부였다. 그래서 그건 부인할 수가 없다.
관리들의 수탈 금지, 신문제도 폐지, 도시건설 그런 것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이롭다. 그래요. 한국인들이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었죠. 식민지인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지만 뭐 사실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일본이 패망을 했죠. 독립을 했고 이제 근대화 문명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이제 하여튼 뭐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어요. 그것도 뭐 좋은 경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스스로 독립할 힘은 없었으니까 뭐 일본이 패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당시 한국인들은 한반도에 살던 한국인들은 우리가 일본에 기여함으로써 일단 실력을 양성하자. 그래서 1000개의 종족을 다스리는 제국에서 지배 종족이 되자. 나아가 제국인이 되자. 그렇게 살았어도 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독립이란 거는 사실은 그 시대 한국인들 스스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실력을 양성한 뒤에 이제 미래 후인들이 결정할 문제지 당시에 실력을 양성하자 그거는 자단 결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을 통한 번영은 조선왕실에 의해 500년간 중단되었다. 사실이죠. 조선 총독부는 중단된 무역을 재개하여 한반도에서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빈곤을 해결하려 했으며 성과도 컸다. 성과도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시기에 도시도 건설하고 무역을 통해서 빈곤도 해결했죠. 그 결과 한국인들은 키도 크고 몸무게도 증가했다. 뭐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구도 크게 증가했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의 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 패망 이후 한국은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갔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무역 중단하자. 외국과 교류 중단해. 그 순간 한국은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것 같냐는 거예요. 필요한 물자를 다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좌절에 빠진 한국인들, 무지한 한국인들은 우리가 농사나 지어야지 무역 산업 발전 그런 것은 별천지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다.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미개한 조선인으로 돌아갔다 이 말인 거예요. 역시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많았겠죠. 조선 총독부의 무역 정책은 한반도에서 상당 기간 중단될 뻔했으나 박정희에 의해 재개되었다. 얼마 반대했나요? 박정희가 재개하려 할 때. 무지한 정치인, 지식인, 학생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 하냐.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또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식민지를 겪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박정희는 조선 총독부와 마찬가지로 무역의 재건자였다. 500년간 중단된 무역을 재개한 사람은 재개한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조선 총독부죠. 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물자를 구하고 생필품을 구하고 산업을 육성했다는 거예요. 박정희도 똑같은 방식을 취했죠. 빨리 재개됐다는 거예요. 빨리 재개설이니까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거예요. 산업에는 농업, 공업, 상업, 유흥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고대부터 있었고 시장 역시 고대부터 있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농업, 공업, 상업, 유흥업이 고대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고대부터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한반도도 보라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보면 국제무역도 했다는 거예요. 병란도에서. 신라도 했다는 거예요. 고대와 현 시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건 뭐냐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대하고 현 시대는 분명히 뭔가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좌파 인사들은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주장하며 우파 인사 역시 좌파 인사의 견해를 수용하여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주장한다. 현 시대 한국인들은 좌파 견해를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있죠. 우파 인사들도 현 시대 무슨 시대야? 이러면 자본주의 시대 아닌가요? 다 보통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만큼 현 시대 한국에서 좌파 견해가 널리 유포되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은 무엇인가? 자본은 예전에는 없었나?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 왜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지? 그 자본이 뭐냐? 그 자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모르면서 자본주의 시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도 화폐, 생산시설, 원료, 토지 등은 생산과 소비에 이용되었고 공업, 상업은 존재했다. 그렇죠. 화폐가 자본이냐? 생산시설이 자본이냐? 그렇다고 하는 순간 고대에도 자본이 있었구만. 그럼 고대도 자본주의네. 왜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주장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대에는 뭐 시장이 없었냐는 거예요. 시장이 자본인가? 그 사람들이 자본이 뭔지도 모르면서 현 시대를 자본주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기업이 자본이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대이니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일까? 뭐 민간기업도 사실은 고대에 있긴 있었죠.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민간기업이 자본인가? 근데 자본에 대한 규정이 원래 없는 거죠. 자본은 민간기업이다. 자본은 화폐다. 그럼 공기업은 뭐지? 공기업은 자본이 될 수가 없나? 그렇죠. 하지만 자본은 때로는 화폐를 뜻하기도 하고 생산시설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품을 뜻하기도 하며 때로는 민간기업을 뜻하기도 한다. 즉 현시대 사람들은 자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현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본론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유포되는 건데, 뭐, 읽질 않았다 하더라도, 자본론 의견애들이. 사실은 이제 마르크스도 자본이 뭔지 몰랐어요. 연구하다가 죽었죠. 자본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한 연구만 해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책 제목을 자본론이라 짓고. 그래요. 자본주의 시대라고 규정한 사람이 자본이 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한반도에서 현 시대 사람들과 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다. 잘 보라는 거예요. 현 시대와 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고대인들 역시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소비하는 물품을 일부 얻긴 하였지만 식량, 주택, 의복과 같은 대부분의 생필품을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였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200년 전 농민들은 어떻게 살았지? 예를 들어 쌀을 생산했다. 자기가 소비했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 초가집을 지었겠죠. 대부분 다.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현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시대 한국인들은 시장에서 구매를 통하여 생필품을 얻는다. 집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직접 짓냐는 거예요. 식량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직접 생산하냐는 거예요. 옷을 직접 생산하냐는 거예요. 의복을. 소득을 얻는 방식도 그러하다. 기업은 상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근로자는 활동을 통하여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 소득을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거래하면서 얻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고대는 어땠나요? 대부분 노동하면서 얻었다는 거예요. 쌀을 직접 생산하고 집을 직접 짓고. 현 시대는 어떻게 한가요? 어떻게 하나요? 거래를 하죠. 화폐를 얻죠. 그래서 집을 사고 식량을 구매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나요? 다르나요? 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인들은 소득과 소비 모두 시장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시장을 통해 얻죠. 시장에 의지하면 소득과 소비, 소득을 얻고 소비하고 있죠. 구매와 판매를 통해서. 물론 이러한 변화는 최근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한국에서는 한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즉 현 시대와 고대를 가르는 기준은 시장에 대한 의존도이다.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느냐. 고대인들은 거의 의존하지 않았죠. 근데 현 시대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100% 의존하죠.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 9% 정도 의존하고, 현 시대 한국인들은 거의 100%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니 현 시대를 시장 지배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고대와 확실히 구별되는 점이다. 현 시대 한국인들은 거의 100%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전 세계인들이 마찬가지죠. 현 시대는 무슨 시대냐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시대를 우선 정확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부터 사람들은 토지, 작업도구 등과 같은 자본에 의지하여 살아갔으니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틀렸다는 말이다. 아, 고대부터 사람들은 원래부터 자본에 의지했다. 자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알아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화폐를 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민간기업을 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생산시설을 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할까요? 자본이란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토지도 자본이 될 수 있고 기계도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본이란 거는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은 고대부터 항상 중요했다는 거예요. 토지는 뭔가요?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이죠. 식량을 얻는 수단이잖아요.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토지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들은 자본에 의지하여 살아갔다. 고대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고 현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다. 그 엉터리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와 현대를 가르는 또 다른 기준을 고르자면 민간기업에 대한 입장이다. 근대 국가에서는 민간기업을 육성한다.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대의 권력에 의해 생산을 폐기하고 계약에 의한 생산을 채택하였다. 근대화가 충분히 진행된 국가에서 생산은 민간기업이 주도한다. 따라서 민간기업 주도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다. 고대와 현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는 민간기업 육성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곤하게 살았죠. 아, 그게 아니다면 민간기업 육성해보자. 그랬더니만 크게 번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번영한 국가들은 보면 민간기업이 이제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기업 주도시대라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쓴 이는. 자본이 무엇인지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좌파 인사들은 잘 모르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본으로 쓴 마르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폐를 자본이라 했다가 상품을 자본이라 했다가 생산시설을 자본이라 했다가 그래요. 근데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둔 건가요? 민간기업을 염두에 둔 거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뜻이 달라지는 거죠. 자본이 여러 가지 뜻을 뜻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시대다. 그럴 때는 민간기업 주도 시대다. 그 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 시대를 시장 지배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민간기업 주도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시장은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삶을 방식을 규정하니 시장 지배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뭐 다 시장의 의지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기업에는 뭐 물론 이제 민간 기업 주도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또 민간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도 있고,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와 같은 알 수 없는 용어로 쓰는 행위는 지적 허용이 가득 찬 나쁜 언어 습관이다. 뭐 자본주의 시대 그러는데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본주의 시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다. 지적 허용이다. 현 시대를 가장 잘 특징짓는 용어를 써라. 그럼 시장 지배 시대라는 거예요. 뭐 민간 기업 주도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둘을 비교해 볼 때는 시장 지배 시대가 더 낫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던 사람들이 왜 시장에 의존하여 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자급자족하던 사람들이 시장에 의존하며 살게 되었을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자급자족했는데 원래부터 시장에 의지하며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에 내려가 식량, 주택, 의복 등을 직접 생산하며 소비하는 일을 낭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죠. 과연 조선인들이 낭만적으로 살았을까? 그때 삶이 더 행복했을까? 근데 왜 밀란이 일어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량, 주택,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모두 익혀야 하고 충분한 양을 얻기 위하여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급자족이 쉬울 것 같냐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좋은 옷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냐는 거예요. 주택을 지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식량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택을 힘들게 지어봤자 기껏해야 초가집이면 아무리 힘들게 일해봐야 절대 빈곤에 시달린다. 자급자족이 더 나은 삶 같았으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식량이나 주택, 의복을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는 일은 쉬운가? 아니면 구매하여 소비하는 일이 쉬운가? 어느 게 쉬울 것 같냐는 거예요. 시장을 이용한 상, 자급자족하는 상. 분업을 통하여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면 서로 교환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모든 기술을 다 익혀서 생산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분업을 통했더니만 교환을 하니까 시장에서 교환하죠. 교환하는 장소가 시장이죠. 훨씬 편하더라. 그럼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원인은 시장에 의지할 때 훨씬 풍요롭고 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훨씬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냐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면 그렇게 살아라 하지 뭐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기술을 익혀서 어딘가로 떠나서 살면 되는 거죠. 뭐 산에 숨어 살든.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힘드니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못 살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시장에서 교환하며 산다는 거예요. 거래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삶이 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시장 지배 시대가 끝나는 일은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나쁜 거야. 한번 폐지해보자. 폐지했더니만 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중국도 그랬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기업을 왜 육성했나요? 수천 년간 민간기업을 통제했더니만 절대 빈곤에 시달리더라.
왜 시장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냐는 거예요. 아, 교환해서 사는 게 훨씬 편하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롭지 않은 게 등장하는 이상은 이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끝내겠습니다.